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좁은 박스권 범위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면서 이 답답함과 불안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함께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다소 길어지고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됐었던 비트코인은 저항에 직면한 뒤에 다시 29,000달러 초반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1차 저항 구간인 33,000달러를 향하는 길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럽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가지 의미 있는 호재들이 전해졌고 동시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저주성 악담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먼저 호재성 소식 가운데 특히나 눈에 띄는 건 그동안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을 거의 저주 수준으로 비난해 왔었던 IMF 국제통화기금이 엘살바도르 정부와 비트코인 도입 관련 기술 지원 논의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사용 투명성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건데 IMF 역시 기존의 금융 시스템만으로 미래 비전을 구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의 대형은행 BNP 파리바가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 오닉스의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이슈인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별거 아니게끔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 이른바 레포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수수료를 아끼고 더 빠르게 거래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블록체인 송금의 장점을 콧대 높은 BNP 파리바가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닉스의 블록체인 송금은 리플과 더불어서 현행 스위프트 국경 간 송금을 대체할 만한 수준으로, 그런 수준으로 꼽히는 블록체인 송금망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연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저주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 총재가 다보스 포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피라미드에 비유하면서 결국엔 망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는데,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구겐하임의 CIO 스캇 미너드가 등판한 부분입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면 늘상 $10,000 폭락설 이렇게 주장해 왔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도 이 양반이 $10,000 노래를 부를 때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뭔가 비트코인 악당과 관련한 대표적인 인간 지표가 거진 1년 만에 등판한 것 같아서 어쩌면 정말 강세장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양반 지난해 2월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60만 달러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반년도 안 돼서 $10,000 폭락한다, 이렇게 좀 근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소리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것은 그만큼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 달 연준이 금리 이슈를 어떻게 핸들링할지, 또 미국 행정부가 금리 인상 이외에 어떤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설지, 이런 큰 틀에 있어서의 확실성이 더해질 때까지 지금 같은 오락가락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단기 시세에 집착하는 것보다 좀 더 넓게 시장과 산업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9,000달러 초반으로 다시 후퇴하면서 올라도 살짝 오르고 다시 제자리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1차적인 저항 구간인 33,000달러 주변으로 향하는 길목에 꽤나 강력한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간 차트 기술 신호들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개선되고 있는 일간 차트 모멘텀 신호들은 지난 2월 말과 3월 말에 나타났던 것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간 차트 RSI가 특히 과매도 레벨에서 상승하면서 안도랠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간 차트 RSI가 50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탄한 매수세가 달라붙어야 의미 있는 수준의 안도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간 차트 RSI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과매도된 상태이지만 모멘텀 신호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1차 저항 구간인 33,000달러에서 35,000달러 구간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8,630달러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은 황소 세력이 더 낮은 수준에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락 추세선 위로 다시 밀어 올린 것 역시 회복의 첫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세력이 하락 추세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할 경우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1,75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곰 세력이 이 구간에서 강하게 방어할 건데 여길 돌파하고 나면 34,82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하락할 경우에 다시 26,700달러의 중요 지지선을 리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2,000달러 밑에서 자리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지금 구간이 꽤 예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 황소 세력은 2,159달러 간접 저항까지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곰 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 추세선에서 반등할 경우에 2,159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2,500달러까지 랠리 시도가 가능하다. 반면 지금 수준이나 간접 저항에서 하락하면 며칠 동안 2,159달러와 1,700달러 사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비트코인의 미래 비전에 대한 가능성과 더불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저주 수준의 비판까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호재성 성격의 이슈들부터 짚어보자면 IMF가 엘살바도르와 비트코인 도입 관련 기술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IMF는 엘살바도르 정부와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에 대한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사용 정보 수집과 통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현지에서 자금 세탁 방지, 재정 공적 자금 사용의 투명성, 반부패 체제 마련 이런 것 등을 위해서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면 이번 논의가 엘살바도르가 IMF로부터 13억 달러 이 재정 지원을 받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을 놓고 강도 높게 비판을 여러 차례 또 공개적으로 진행해왔던 IMF가 왜 이런 입장 변화를 보이는 걸까? 과연 지금 IMF가 엘살바도르를 지원하고 있는 건지, 엘살바도르가 IMF의 비트코인의 비전을 설파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파일코인이 미국의 대표적인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이런 소식은 엄청난 호재로 작용했을 법한데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파일코인 재단은 이번 다보스 포럼 행사에서 우주에서 호스팅 가능한 오픈소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로키드 마틴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저장을 위한 분산형 P2P 네트워크 IPFS를 활용한다라는 건데 파일코인은 이 IPFS 기술을 사용해서 탈중앙화 분산형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PFS 개발사 프로토콜랩스의 관계자는 우주에서 작동되는 다양한 기술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건 우주 경제 부상을 위한 움직임이다. 미래에는 하나의 위성이 또 다른 위성에게 연료를 보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 연결점이 없는 우주에서 이런 거래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탈중앙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을 듣고 진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영역까지 뻗어나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됐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로키드 마틴 같은 이 군수업체까지 나서고 있는 이런 판국에 블록체인은 도움이 되는데 암호화폐는 필요 없다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나름의 의도성 때문이라는 점 이런 것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프랑스의 대형은행 BNP 파리바가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 오닉스의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에
합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 이른바 레포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BNP 파리바가 JP 모건을 선택을 한 겁니다. 현재 오닉스 네트워크 위에서 하루 이 레포 거래량이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지만 JP모건의 오닉스는 리플과 더불어서 현행 스위프트를 대체할 정도의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프트 역시 블록체인 송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국경 간 송금의 영역은 리플과 JP모건, 스위프트 2.0 이런 3자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의 새로운 기술 표준 적용 대상 멤버에 블록체인 기업으로 유일하게 리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서로 직간접적인 관계성을 가지면서 경쟁과 협업을 이어나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의 경우에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유가 JP모건 자체적인 국경 간 송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금융기업들은 JP모건과 스위프트를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는 리플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해처 모여 방식으로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그림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블록체인은 지금 참 많은 것을 개선시키고 있고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을 크게 바꾸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진짜 강세장이 오긴 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의외로 인간 지표들이 한몫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각 대륙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암호화폐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루 사이에 나온 멘트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비난과 저주를 내뱉고 있습니다. 먼저 영란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이 실용적이지 않다, 결제 수단으로 실패했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물건을 수집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수집품에 비유하는 놀라운 비유력을 시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채택이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는데 대체 이건 뭔 소린가 싶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 디지털 유로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속내가 빤히 보이는 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암호화폐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그들은 위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유로가 더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멘트만 놓고 보면 상당한 선민의식이 느껴지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식적 수준이 진짜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무가치한데 IMF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파일코인이 무가치한데 로키드 마틴이 나서는 걸까? 이들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자리에 각국 CBDC를 올려놓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비난을 서슴지 않는구나, 이런 뻔한 수준의 인식적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역시 최근 투자자의 암호화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하나마나한 수준의 멘트를 내놓은 가운데 IMF 총재가 여러 중앙은행들 총재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피라미드다, 결국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으로 뒷받침된다라면 이건 안정적인 코인이다, 하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이야기할 경우에 이건 피라미드다, 피라미드는 결국 산산조각 날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연결짓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놓고 테라 사태를 엄청 까대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되니까 CBDC로 대체하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죽이고 이 자리에 CBDC를 올려놓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를 위해서 각국의 CBDC가 서로 이 상호 운용성을 가질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구축된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게 바로 리플입니다.
CBDC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리플 스스로도 강조하고 또 홍보하고 있는 것은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이미 구현됐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각국의 CBDC들이 서로 상호 운용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을 XRP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리플의 기술력을 선택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리플의 지향점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암호화폐 비난 멘트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은 꽤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인물이 오랜만에 등판을 했는데 바로 구겐하임의 CIO 스캇 미너드입니다. 이 양반 지난해 그렇게 비트코인 $10,000 간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나름 망신을 좀 당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양반이 등판을 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강세장이 올 때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번에도 CNBC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30,000를 크게 하회할 경우에 바닥은 $8,000가 될 것이다, 하락의 여지가 훨씬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옵션 가운데 하나로 비트코인에 베팅을 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계속 생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두 자산이 지배적인 플레이어는 아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의 지배적인 플레이어는 없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제대로 된 암호화폐 프로토타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 진짜 재미있는 건 지난해 2월에 비트코인 $600,000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바이누에 투자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진짜 재미있는 인간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 이 사람은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게 아니라 시세 상승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전망을 내놓든 논평은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실제로 비트코인이 $8,000로 폭락하면 이런 사람들은 올인을 해서 시세 차익을 누릴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전도 통찰도 없는 과거에 이 채권 트레이딩을 해서 많은 돈을 번 그저 그런 인물들의 멘트, 이런 올드가이들의 멘트는 이제 좀 걸러서 들어도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확신 정도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익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요즘 시장 안팎에서 참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보성으로, 또 어떤 것들은 소음으로, 결국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 개인의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수선한 장세 속에서 여러 정보들 잘 참고하시면서 비판적인 정보 선택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